저희가 할 거는 이제 사서삼경으로 했을 때는 시경입니다. 이합전 시간에 이제 중용을 간단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중용의 제목을 그 유학의 내면세계라 이렇게 큰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 내면세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큰 틀을 천, 성, 도, 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중용의 입장에 해가지고 중용은 뭐고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근거는 뭔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못하는가, 회복하는 방법, 회복했을 때 그 영향, 여기까지 해서 중용을 논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으로 들어갑니다. 서하고 경하고 좀 차이를 설명드리면요, 서와 경이 합쳐서 경서입니다. 경서. 오늘은 붉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정색이 안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책을 책으로 돼 귀한 책들을 경서라고 그럽니다. 경서. 근데 실상은 이게 두 개가 결합된 문구입니다. 경의 원출처는 육경입니다. 서는 사서입니다. 육경사서를 줄여가지고 경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과 서의 차이점은 뭘까? 글경, 글서입니다. 글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경이라는 건 뭐냐면 법도경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 했을 때는 날줄. 날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근본줄입니다. 근본줄. 그래서 법도라는 것은 변치 않는 원리,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담아놓은 글이다, 이게 경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글을 썼을 텐데 누가 썼을까 해서 진리를 아시고 생활하시고 그걸 가지고 시대에서 인정해주고 그게 계속 후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인물로는 성인이라는 분이 천, 생명의 길, 지, 역사의 길, 인, 인간의 길을 당신이 몸소 터득하고 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후학들이 인정해서 계속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경이에요. 그럼 서는 뭘까? 이것들은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금방 알기가 어려워요. 경의 특성은 전부 잠언식입니다. 잠언. 그리고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 짧아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들이 서예요. 경으로 쫓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글들, 징검다리. 그러니까 이건 바로 또 사람으로 했을 때는 사람으로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분들을 현인이라고 합니다. 경은 진리를 통한 사람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검증받았고 뒤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당대 성인은 많을 수 있습니다. 당대 성인. 그 집단의 성인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보편적인 성인은 드뭅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양이다 서양이다 하는 이것을 또 관통해야 됩니다. 동서를. 마지막으로는 인종을 관통해야 돼요. 시간은 천이고 동서는 공간이고 인종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다 천지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한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분의 말씀, 글이 경. 그게 너무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경구이기 때문에 풀어서 쫓아가기 쉽게 해놓은 게 현인들이 해놓은 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서를 했습니다. 사서. 사서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접근이 쉽습니다. 혼자 가합니다. 물론 중용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맹자의 성론이 좀 어렵지 나머지는 100분 보면 다 됩니다. 예, 100분 보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맹자의 성론과 중용은 100번을 집중해서 안 보면 그때의 집중의 대상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집중해서 봤을 때 해결되는 게 중용과 맹자의 성론이에요. 예, 인간은 이런 존재다. 맨날 밖에 글 봐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론과 중용이 보기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경은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한 책에서 모든 걸 다 다뤄요. 생명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 다룹니다. 서들은 어디에서는 이쪽이 강조되고 강조점들이 하나씩 나뉘어져요. 근데 경은 전부 다 다뤄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워요. 첫 번째. 하나 알기도 어려운데 내용을 다 다룬다. 그 다음에 시절이 위로 올라가요. 우리는 어느 문자로, 특히 지금 문자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자도 어려운데 2000년, 3000년 전의 문자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문자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다가 압축적으로 몇 마디씩만 해놨습니다. 딱딱. 그 다음에 내가 2000년, 3000년에 시공간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생활 세계나 그 세계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복식을 말한다, 상례를 말한다, 그러면 아주 오리무중이에요. 인간의 성자리는 불변이니까 안 가도 돼요. 근데 장례 문화나 상례 문화나 왕의 즉위식이다, 안 가보고는 알기 어려워요. 그런 시공의 제약도 서에 비해서 경은 훨씬 더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설을 경을 통해서 사사가 나오는데 오히려 사설을 통해서 경으로 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경에 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시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동양미학의 뿌리라 이렇게 해놨대요. 보니까 동양미학의 뿌리.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뭔가? 아름다움이 왜 시공간, 사람에 따라서 달리 느껴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아름다움의 효용성은 뭘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미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육경사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시경입니다. 아름다움은 뭔가? 인간을 규정했을 때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갔을 때 제일 먼저 인간 규정으로 배운 게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요. 이성적 존재라는 걸 아마 우리가 서양식 교육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배웠을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또 나오는 게 인간은 윤리 도덕적 존재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또 인간은 감성적 존재이다. 이건 인간을 내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인간을 외적으로 규정했을 때 나오는 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또 요즘에는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정치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존재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경지적 동물이다. 또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도구적 존재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인간을 규정하는 설들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되면 인간을 또 뭐라고 규정하나요? 인간은 이런 미랑 연결했을 때,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용어로, 학술 용어로 유의적 존재다. 유의, 놀 유자, 즐거울 유자, 희롱할 유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이성적이다, 윤리 도덕이다, 그 다음에 감성적이라는 건 인간을 지우종으로 놓은 거거든요. 지우종으로.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이다, 정치, 경제적, 뭐 도구적 존재다. 이것은 사회적 존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냐 그 측면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인간을 제외한 인간 자체만으로 탐구가 가능합니다. 역사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끼리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만 탐구가 가능합니다. 자연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여기에 유의적 존재는 뭐냐면 이것들이 같이 가는데 이것과 이 두 번째 항목과 가장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조건이 붙는데 유의적 존재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입니다. 무조건. 그게 바로 이 사회적 인간 규정과 유의적 인간 규정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세 측면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측면을 다. 근데 동양에서는 어떤 측면을 제일 강조하냐면 성자리에다 제일 강조를 해요. 왜? 이 성을 가지고 지구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외주적으로 사회적 존재부터 도구적 존재까지, 그 다음에 유의적 존재까지를 성으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생명의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와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했을 때는 너무나 판이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동양은 유불선을 떠나서 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성에 의한 지의적, 사회적, 도구적 존재, 그 다음에 예술, 유의적 존재까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층차가 나뉘어요. 주제의식이 나뉘고 감동이 나뉩니다. 예술의 출발은 인간은 유의하는 존재라는 것, 조건 없이 관계 맺는다는 게 유의입니다. 근데 그때는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나와야 돼요. 첫 번째, 놀 유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희롱할 희자거든요. 조건 없는 만남,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나와 이질적인 존재가 공통적으로 느껴져요. 마지막에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에는 변화가 있어요. 공동체의식. 그래서 예술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인간의 문제가 그대로 관계 속에 드러나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술론을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경 중심으로 크게 예술은 뭔가에 대해서 크게 갈래를 쳤고, 이제 예술의 기원을 동양에서는 어떻게 볼까? 특히 지금은 유학 중심이기 때문에 유학의 입장에서 예술론 한번 진행해 보면요, 얘기에 뭐냐 그러면 악기라는 편이 있습니다. 얘기 악기. 얘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이게 얘기거든요. 예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예예요. 그래서 예는 크게 말하나 그러면 뭐냐, 사회적으로 했을 때 육예가 예거든요. 육예라는 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육예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국가를 다스리는 큰 틀이 육예입니다. 사회를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큰 틀이 육예예요. 작은 걸로는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예, 악, 사, 서, 수, 이게 작은 예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예,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조율하는 예, 이 두 개를 예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예는 내 개인에 관련된 에티켓에 불과할 뿐이죠. 예는 그러지 않습니다. 동양에는 다 걸려요.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다. 그래서 국가의 문제를 특히 강조한 게 주례라고 그럽니다. 주례. 주공이 완성했다는 주례. 근데 이 얘기 중에 뭐냐 그러면 개인과 국가의 문제를 다 요점을 뽑아놓은 게 얘기니까 거기에 악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술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동양에서 예술의 기원, 예술의 정의를 내리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인생의 정은 천지성야요
감어무리 동은 성지요괴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예술의 정의, 기원으로 가장 합당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정은 천지성이하여 감어무리 동은 성지요괴라. 사람이 태어남에 고요한 것은 생명의 본래 모습이고 대상을 느껴서 움직이는 것은, 반응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생명을 가진 본래적 하고자 합니다. 능력이다. 저는 이게 예술의 가장 적합한 정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과 성, 욕을 어떻게 규정하에 따라서 이 문장 해석이 달라져요. 제가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볼게요.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태어납니다.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이때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외부와의 교감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지의정 작용이나 뭐 사회적 존재나 이런 것이 쉬워요. 그게 정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실상이에요. 생명의 본래 모습. 처음 태어나나 그러면 뭐 인간이 도구적 존재나 이성적 존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명 그 자체로 있어요. 인생의 정은 천지성이라. 다시 말하면 성선론을 기반해서 있네요. 근데 이 몸을 갖자마자 동시에 어떻게 되냐? 이건 실제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안 움직이겠습니까? 성자리는 그런다는 거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게 감어무리예요. 어머니 태중에서도 만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응아하면서 나오는 그 순간 어머니의 질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공기하고 만납니다. 소리하고 만나요. 천지, 만물, 만사하고 다 동시에 그때 만나거든요. 그게 감어무리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은 뭐냐? 응이에요. 예수는 한마디로 감흥입니다. 감흥. 밖에서 오는 자극을 감이라고 그럽니다. 동시에 만나요. 감흥이라는 건 동시적 구조인데 그 관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감이라는 건 외부에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 외부의 힘이 좀 더 강해요. 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외부에 이렇게 다시 보내는 게 응입니다. 감흥. 실제는 동시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감과 응이, 감은 밖에서 안으로 왔다. 그것을 응이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감, 응. 근데 내가 이것을 이리 보내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응이 되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보면 받았지만 나는 또 보내잖아요. 이게 또 감이에요. 감과 응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감은 응으로 바뀌고 응은 감으로 바뀌어요. 이게 교감입니다. 교감.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적 활동인 같은데 내 개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상호작용입니다. 그게 교감이에요. 네, 교감. 이 교가 여기서는 물입니다. 물. 이질적인 존재와 동시적으로 상호적으로 만나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대상을 만나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실상이라고 했더니 천성을이 생명을 가진 실상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로가 돼요. 그게 성질이에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원초적 자발성이 성지욕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술의 조건이 걸어지면 이제 추합니다.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가장 사람한테 교감을 줘서 호응을 일으키고 감동을 줍니다. 여기서 나온 게 감동이에요. 예술의 효용성이 나왔네 제대로. 서로 교감해가지고 서로를 변화시켜요. 이게 감동이에요. 예술의 효용성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천생의 정, 인생의 정, 천지 성야의 근본 조건에서 몸을 갖는 그 순간 대상과 교감해가지고 그것을 생명의 실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난 게 예술입니다. 얘기, 악기에서 말한.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에서처럼 지금 예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한 시대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 입각해 있는가? 아니면 이익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본래성이 강조됐을 때는 감동이 있거든요. 이 본래성이 떨어지고 조건이 붙으면 감동이 없어요. 왜? 이익하고 결부되니까. 그래서 예술은 크게 순수예술과 상업예술로 나뉩니다. 순수예술과 상업예술. 의미를, 어떤 의도를 갖는 건 상업예술이에요. 예술이 이 순수, 천의 측면과 인의 측면이 동시에 했을 때 예술성으로서 작품으로 구현되거든요. 그렇지만 상업성을 강조했을 때와 그냥 그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났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상업예술입니다. 이게 빨리 시들어요. 그래서 계속 더 자극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이게 예술을 통해서 정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술을 통해서 타락합니다. 그게 군사정권에 썼던 그 유명한 3 정책, 3S 정책. 거기에서 스포츠하고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서 하는 겁니다. 부딪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극장의 우상.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섹스를 집어했잖아요. 그게 성지욕이에요. 원초적 자발성이에요. 성지욕. 인간이 몸과 몸으로서 생명으로 만나자는 게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술은 보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겁니다. 소수만 하고 상업적인 것도 예술은 예술이지만 그것은 예술의 본질에 위배된 겁니다. 그런 것일수록 순수와 보편을 포장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가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다 광고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예술은 뭔가 떨림. 그 대상과 만났을 때 반응이 떨림이잖아요. 만났는데 감물은 했는데 동의 안 돼요. 이건 떨림이 없는 거예요. 성지욕, 원초적 자발성이 발동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 행위와 예술적 행위의 다른 점. 일반적 행위는 떨림, 무감각해도 돼요. 근데 예술은 무감각한 나의 감각을, 나의 의식 세계를, 무의식 세계를, 본성의 세계를 떨어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다시 거기에서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떨림이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의 떨림이에요. 생의 만남.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을 통해 가지고 증폭되고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생의 떨림은 교감을 통해서 이질적인 존재의 교감이 훨씬 나를 처음에는 떨리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일상적인 게 나를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극치는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비상한 것으로 가요. 비상한 것. 근데 마지막으로는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술품이다, 예술가다 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성지역으로서 강물이 동원하는데 예술품, 예술가라고 했을 때는 남다른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나의 내용성과 떨림의 내용성과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공감하고 떨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씁니다. 그게 예술품이에요. 예술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드러냄의 예술이 있고 예술작품이 있고 하나는 드러남의 예술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언물이든 성지역야로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생활이 예술이에요. 곧바로. 근데 드러냄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인위적 노력이 들어갑니다. 드러남과 드러냄의 예술. 동양 철학 용어로 하면 드러냄의 예술은 인위적 예술, 유의 예술, 유의의 예술. 그 다음에 드러남의 예술은 무의자연의 예술, 무의 예술론입니다. 동양 예술론의 거치는 무의자연입니다. 어거지 없이 저절로 그렇게. 그렇지만 행위는 있어요. 천의 무봉이라 그럽니다. 하늘 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우리 인간의 옷은 꿰맨 자국이 있잖아요. 이거 인이에요. 이게 드러냄이에요. 우리 인간 꿰맨 자국이 있습니까? 이게 천의 무봉이에요. 무의자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술품이 멋져요. 인간을 이렇게 하는 것. 그렇지만 인간에 못 미쳐요. 왜? 드러냄이니까. 유학에서는 드러냄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이 무의자연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게 노장과 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예술론 중에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드러낸다면 드러내는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양예술론은 크게 6가지입니다. 악, 가, 무. 이것들은 무형의 것들이에요. 무형의 것들. 그 다음에는 유형의 것들은 시, 서, 화 이렇게 있습니다. 악가무, 시서화. 예, 문화재에도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있죠. 악가무는 무형문화재예요. 찰나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대 떨림이 제일 강해요. 제 방송만 봐도 감이 달라요. 근데 시서화는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볼수록 더 감동스러운 것은 시서화입니다. 찰나 예술과 지속 예술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성은 뭘까? 아까 전제드린 것처럼 천지인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천이라는 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천지 자연의 변화의 문제. 지금 이런 것도 하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그 인간 측면으로 보면 생, 노, 병, 사. 생, 장, 수, 장. 이게 바로 천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인간의 작품 중에 악가무 시사에서 생로병사, 충하추동, 생장, 수장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들이 있죠. 자연세계를 다루는 것. 만약 그림으로 한다, 조선 그림으로 했을 때 이게 산수화입니다. 산수화. 이번에는 지혜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는 역사고, 역사는 흥망성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로 다루는 예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에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내용성들이에요. 천, 생로병사, 지, 흥망성쇠, 인간의 희노애락. 근데 걸작품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세 개가 동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파를 추구하는 존재들은 천만 강조하거나 지만 강조하거나 인만 강조합니다. 시로 돌아오면 천을 강조하는 게 무슨 유파겠습니까? 자연주의.
생명주의 이런 것들이겠죠. 뭐 청록파니 뭐 이런. 그 다음에 질을 강조한 건 뭐겠습니까? 현실의 문제, 서사, 참여시 등 김지아의 오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의 이 희노애락을 하는 게 바로 순수 서정시예요. 큰 범주를 쳐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대작들은 그 세 개가 동시에 들어있다. 그 다음 부류들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동양은 이 세 개를 다 집어이는 게 한시입니다. 그래서 한시를 보면 앞에는 서경이 있고 두 번째는 서정이 있거든요. 그 놈을 통해서 서사를 꾸며요. 서경은 천지의 문제잖아요. 서정은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 두 개가 어우러진 게 역사니까 그게 서사예요. 서사. 아까 뭐 시서화에 대해서 이렇게 갈래를 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예, 시간상 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세 개 아까모 시서화가 있다. 그 내용성은 천지인에 불과할 뿐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교감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아니 아리스톤 같은 사람은 예술은 모방이다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럼 이 모방을 통해서 내가 예술 작용을 하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와 변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개인이 변해져요. 그 다음에 사회와 세상이 완전히 틀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변혁입니다. 예술작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작게는 내 개인, 크게는 그 시절을 바꿔버리고 우주를 바꿔버립니다. 모든 변화기 때는 전부 다 이 예술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지금 묻고 살자 그러는데 새마을 운동할 때도 새마을 운동노래가 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사를 해가지고 악보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모든 사회의 변혁에 있어서는 전부 예술이 최전방했습니다. 80년대 운동에도 어떤 극단이 있었습니까? 노래편에? 노차사가 있었잖아요. 예술은 그만큼 폭이 넓습니다. 작게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은 국가를, 지구를, 우주를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동양예술론의 우주를 바꿉니다. 그게 동양예술의 시작이에요. 천지와 공명해가지고 오음육률로 해가지고 이 8개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교감하는 거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경에서 뭐냐 그러면 인간이 연주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연주를 잘 하니까 금수도 와서 춤을 추고 봉황도 와서 춤을 춘다는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6개의 이게 화음이 잘 맞았다니까 신인 이화라 여기까지 가요. 신인 이화. 신과 인간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 된다. 동양 예술론의 극대화됩니다. 신, 인, 이화. 신은 이건 천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왜 음악이 발달하는가? 신인 이화 때문에. 예, 여기까지 이렇게 줄이고 이제 시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면요. 유학에서 시는 뭐냐? 딱 한마디로 시는 던집니다. 이 지라는 건 속내입니다. 아까 성지 여기에 꾸밈 없는 원초적 떨림 이게 지예요. 원초적 자발성 지. 시라는 것은 원초적 자발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시언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있어서 꾸민다. 그럼 벌써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의 시를 최고의 시로 놓은 이유. 왜 지가 원초적 떨림인데 꾸밈이 없는 세계인데 꾸며놨으니까.
나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근데 나의 속내는 여러 속내죠. 이 물이 나의 심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동물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식물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일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서양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지구, 별, 태양, 우주하고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 물, 어떤 대상을 만나고 깊게 만나냐에 따라서 예술이 또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시인인데, 그렇다면 시인의 특성은 생애 교감이 제일 뛰어난 겁니다. 악가무에 비하면 떨어져요, 시인은. 악가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지만 일반인에 비하면 악가무 다음에 시, 서, 하거든요. 유형으로 드러내는 사람 중에서는 시인이 뛰어납니다. 떨림, 교감. 이게 시인이 이렇게 신경 쇠약이 걸리고 그 다음에 미쳐버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 떨림을 주체를 못해요. 왜? 외부에 떨림이, 좋은 떨림이 오면 좋지만 포괄적인 떨림이 온다. 인권을 유린하는 떨림이 온다. 민중을 억압하는 떨림이 온다. 못 견뎌요. 그래서 뛰어들거나 아니냐 그러면 살짝 정신을 놓습니다. 떨림은 잘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옛말에 천형이라고 했죠. 천형. 하늘의 형벌을 타고난 사람들, 예술가들. 천지성, 성지욕을 그렇게 안 느끼면 인간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쉬울 텐데 제일 먼저 감지하니까. 그리고 그걸 감지하면 좀 숨기고 살면 좋을 텐데, 좀 숨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 숨겨요. 그게 천형입니다. 거룩한 문장이에요, 천형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나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령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생명의 전령, 천둥번개와 같아요. 우리가 세속에 내몰렸을 때 봄을 알리는 천둥번개가 쳐서 만물을 소생시키되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과연 내가 시의 길에 있다면 내가 그런 시인인가? 예술에 종사한다면 과연 내가 그런 예술가인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대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 생명, 자연시, 생로병사, 생장, 수장 이런 것들이고요. 지는 역사, 서사시, 참여시, 흥망성쇠를 다루고, 이는 인간, 순수시, 서정시, 내용은 희노, 예락을 다룹니다. 대작들은 전부 다 천지인이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의 효용성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좀 세속적 표현인데요. 시를 읽었을 때 우리 독자들한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의 작용. 이것은 논어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면 논어에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논어를 보시면 시에 대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온 것을 하나 해가지고 용어를 6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의 효용성은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흥. 두 번째, 관. 세 번째, 군. 네 번째, 원. 다섯 번째, 사. 여섯 번째, 식.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는 가히 흥이며, 시는 흥기시킬 수 있으며, 가히 관이며, 시는 관찰, 관통할 수 있으며, 가히 군이며, 시는 무리 지을 수 있으며, 가히 원이며, 가히 원망할 수 있으며, 가히 미지 사부하며,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고, 원지 사부하며, 멀리는 인군을 섬기며. 거기서 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조수 초목지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와 목과
동물들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 왜? 상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비유로서.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가지고서 은유와 비유, 상징을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 이게 다시거 조수 초목지 명입니다. 조수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6가지입니다. 시인은 이 6가지를 교감한 다음에 시를 통해서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남한테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첫 번째, 흥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속내를 쑥 나도 모르게 일깨우는 게 흥입니다. 어떤 시인의 시를 보고서, 그림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내 속내가 싹 솟아나요. 이게 흥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원초적 자발성이 깨어나면 좋겠죠.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흥이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로 말하면 선입니다. 선. 선심이 나도 모르게 딱 일어나는. 그동안 매몰됐던 선심이 쫙 쏟아납니다. 그 다음에 반. 시를 보냐 그러면 그 시인을 간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인은 시대와도 교감하기 때문에 시대도 간파할 수 있어요. 그게 가의 반입니다. 자연현상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인을 말하니까. 인간도 알 수 있고, 역사도 알 수 있고, 자연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반이에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분. 공감을 하냐 그러면 그 시를 통해서 무리가 지어집니다. 그게 무리 분자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그걸로 우리나라 전체가 새벽만 되면 무리 짓잖아요. 네, 이걸 이용한 게 그게 누구였냐면 그 이후로 가장 이런 노래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그 투표가 언제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거 다 바꿔. 젊은 연예인을 당신은 연세가 있으니까 정반대로 젊고 활동적인 연예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바꾸라고. 그래서 그거 바꿨잖아요. 그게 군입니다. 무리집. 모든 행사 있을 때 처음과 끝을 뭘로 합니까? 다 노래로 합니다. 노래에는 반드시 가사가 들어가요. 그게 시입니다. 무리 짓는 거, 무리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원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냐 그러면 격합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될 분들은 공감대도 형성 안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시를 통한 원망은 걸러지고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망이 아니라 이때는 공분이에요. 공통적인 분노. 그래서 그 상대 그 다음에 시절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하다가 뭐가 걸립니까? 필화 사건이라고. 폭군들은 이 원을 하면 반드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문제도 다루니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가. 내적으로는 가정생활, 이게 가까이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사회생활, 이게 멀리 인군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똑 떨어진다. 시를 보면. 그래서 부부지간에 그런 애달픈 사랑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 한 명 있죠. 얼굴 없는 시인이었다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입니까? 그렇죠. 도정환 시인 같은 분. 그 인간의 문제, 애틋한 남녀의 문제, 그것을 해서 감성을 울리잖아요. 근데 책으로 낸 것도 아닌데 손에 손으로 전해져가지고 서로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비로와 가지고 상징체계로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겠잖아요. 나중에 실제 그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가지고서 이걸 하는 케이스를.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냐 그러면 그 표출도 아름답고 내용도 차기해야 됩니다. 이게 진미 진선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시경입니다. 시경. 이제 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경은 중국 문학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에 관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쯤 나오냐면 BC 11세기에서 BC 7세기 더 내려오냐 그러면 BC 6세기의 작품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올라가면 3000년 전, 그 다음에 2600에서 700년 전의 시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 그게 천성이고 성지욕이기 때문이죠. 시의 정신. 근데 여기에 뭐냐 그러면 지금 그 인류에 남아있는 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시랍니다. 이게 시경이. 근데 중국에 뭐냐 그러면 크게 두 시의 유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경을 중심으로 한 유파가 있고 하나는 초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원물이 동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크게 하나는 천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는 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시경은 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인이 같이 가는데 인이 50이지. 초사는 천이 51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시경은 중국으로 했을 때 북방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초사는 남방에 위치합니다. 북방은 말 그대로 사람이 자연과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방이라는 것은 역시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시경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사는 인간이 할 일이 한계가 있어요. 남방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정신을 대표한 게 북방의 철학은 유학이요. 남방의 철학은 노장입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북방은 현실 중심이고 그 다음에 분투, 고분 분투하는 것, 그 다음에 질박합니다. 이걸 후대로 이은 사람은 두보입니다. 그래서 두보를 시성이라고 합니다. 시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초사는 또 이소경이라고 있죠.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 자연, 그 다음에 세상이 초탈, 우주화하려는, 그 다음에 조금 우수에 젖어 있고 문투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게 남방문학과 북방문학의 차이랍니다. 근데 저희가 할 것은 시경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런 약 400년에서 500년의 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언제 이게 글로 정리됐을까? 언제 정리되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된 것은 공자에 의해서 정리가 됐답니다. 근데 이게 공자에 의해서 정리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나라 것들이 전부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 모은 방식은 첫 번째 헌시, 시를 중앙에 바쳐요. 이게 헌시입니다. 두 번째 채시, 국가에서 국민들의 동태, 그 다음에 국가 시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 걸 알기 위해서 그쪽 전문 관리를 기용해 가지고 시들을 모으게 합니다. 이게 채시예요. 민심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음악에 실어 가지고 좋은 걸 하냐 그러면 민심을 교화하는 측면까지 있어요. 이것들은 악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시를 음악에 실어 가지고 이것을 전 나라로 보급을 합니다. 마을까지. 이게 바로 시의 사회적인 그 다음에 국가의 도구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나중에 주석사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시경은 바로 공자가 헌시와 채시로 되어 있는 것을 쓸데없는 것은 다 깎아버렸대요. 그래서 산시라고 합니다. 깎을 산자.
그래서 지금 현행 남아 있는 것은 제목으로 했을 때는 311편인데 제목만 있고 내용이 6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305편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악과 무가 동시에 가기 때문에 시경은 요즘 말로 하면 가사집입니다. 노래 가사집. 그럼 거기에 이렇게 노래를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음악에 실어지면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춤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뭐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음악 연주가 없기 때문에 춤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세 개가 동시였는데 시경이라는 것은 지금은 3분의 1 가사만 남아있다.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있다는 반증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게 종묘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제략입니다. 종묘제략. 악은 가와 무를 시, 가, 무를 다 포함한 게 악이에요. 종묘제략 보면 우리나라 건국부터 이렇게 쭉 되는 가사가 있고 그것을 악기에 실어 연주하고 그것을 춤으로 일무로 구현하잖아요. 예전에 시경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공자가 산시의 주인공으로 보냐냐 그러면 논어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위 반노 연후에 공자께서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이후에 아송이 각특기소라. 시경의 내용이 풍아송으로 되어 있는데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다. 이게 현행대로 편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가 바로 아송이 각특기소라 해서 공자가 산시의 주인공이다. 이 증거를 댑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냐 그러면 공자가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 300편을 이런이 폐지하면 시 300을 이런이 폐지하면 왈 사무사라. 시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뭔가 생각에 사감이 없는 것, 사트감이 없는 것, 이게 시경의 처음과 끝이랍니다. 시경 안에 있는 글귀를 따와가지고 공자가 총평을 한 겁니다. 당신이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경에 있는 글귀예요, 저게 사무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시인은 언지라, 지인은 무사예요. 속내가 꾸미는 거 없어요. 그냥 폭 솟아오른 겁니다. 지와 무사는 같아요. 예술 작품으로 들었으니까 인위적인 사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순수하다. 꾸밈뿐만이 아니라 사람 것이가 있네, 사태다. 그러면 당연히 시를 보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작게는 나, 크게는 요즘 우리나라 국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죠. 왜? 사, 무, 사가 시의 본질이니까. 사무사. 근데 시경에 보시냐 그러면 아주 요즘 말로 하냐 그러면 굉장히 음란해요. 속에 보냐 그러면 이성 관계가 주종을 이루는 게 그 풍이거든요. 근데 풍에 보냐 그러면 건전한 이성 관계도 있지만 아주 건전하지 않는 이성 관계가 많아요. 바람둥이가 꼬시는 것도 있고 불륜 관계도 있고 또 불륜 관계도 있고 인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경이 사무사라면 그런 거 불륜 뭐 바람둥이 이런 것을 조금 사회에 해당되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싫었을까? 이게 바로 권선징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이놈을 보고서 모델로 삼으라고 그러고 나쁜 것을 굳이 해놓은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이게 시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사회성. 나쁜 시를 놓는 것은 징악하기 위해서 해놨대요. 그래서 유학은 이렇게 음과 양을 다 인간의 양면성을 전부 인정하고 조율하려는 게 유학의 예술성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유학 예술성은 화입니다. 화, 중화.
성만 드러내고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좋은 세계로 나아가게 지향시킨답니다. 권선징악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시의 내용도 보면 평화로울 때, 개인이 평화로울 때나 국가가 평화로우면 그 시의 내용이나 이 표현이 화평하게 나온답니다. 화평하게. 만약에 이 사람이 분노에 처해 있다, 시절이 아주 폭압적이다 그러면 분노가 표출된대요. 이제 이분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시대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애원조로 나온대요. 평화일 때는 화평하게, 그 다음에 아주 이 살기 어려울 때 그때는 분노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는 애원으로 나온대요. 이게 엘레지의 여왕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엘레지. 그 다음에 헤비메탈이 언제 나왔습니까? 시대랑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복속당했을 때는 슬픔, 엘레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가 경제가 올라가면서 민주화에 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갈아엎는 자유를 주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는 너무 침체돼서 문제고, 그래서 좋은 뛰어난 작품은 낙이 부름하고 즐겁되 법도를 넘지 않고 예의 불상이다, 슬프되 마음의 상심까지는 안 간대요. 왜? 희노애락 작용을 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을 잡았을 때 멋들어진 시인 것이지, 중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파격이다, 품격이 떨어진다. 이게 유학의 예술론 중에 하나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독법을 한 다음에 이 독법을 가지고 시경의 시를 실제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